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은 석브라더스 나오시는 날이군요. 정의당의 박원석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두 분 오늘 전화로 의상 상의하고 오셨어요? 그러게요. 어쩌다 보니까 좀 비슷한 컨셉으로. 비슷이 아니라 똑같아요.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네. 남성 중창단이 들어와 있는 줄 아실 거예요. 똑같이 뭡니까 이게 남색 양복에 하늘색 네. 셔츠. 네, 네. 굉장히 멋있게 두 분 다 차려입고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저를 만나러 이렇게. 자, 어떻게 지내셨어요? 박원석 의원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뭐 잘 지냈습니다. 오늘이 수능 예비 소집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도 수험생입니다. 지금 재수를 하는데 아침에 잠깐 통화를 했어요. 예. 날 추우니까 옷 따뜻하게 입고 가라. 그래서 정치인도 생활인이고 아빠입니다. 아이고 벌써 아이가 재수생 그렇구나. 뭐라고 말해주실 거예요 내일 아침엔? 그 시험 날은 아무 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워낙 수험생들이 예민하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렇구나. 예, 이준석 최고위원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요즘 뭐 최고위 회의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회의 쫓아다니기 정신없습니다. 정신이 그렇죠. 네. 이준석 최고위원 바른미래당 지금 정신이 없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 상한가 하한가에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현주 의원 얘기 잠깐 좀 하고 갈까요, 박 의원님? 네. 예. 근데 솔직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현주 의원은 제 지금 정신없음에 1% 기여 안 합니다. 지금. 뭐라 그래요? 저 안중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바른정당 때부터 이제 있었기 때문에 뭐 탈당 사태 이런 걸 너무 겪어가지고 예. 뭐 이현주 의원이 어떤 단독 행동하시더라고 저는 뭐 그러려니 합니다. 이제 보면은. 저는 최근에 이현주 의원의 발언을 보니까 예. 저는 굉장히 작심한 그 의도된 예. 그런 행동을 하고 있고 일종의 이제 도발인 거죠. 바른정당 입장에서 보기에는. 어떤 발언들이 있었는지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박정희 대통령을 찬양한 것도 있었고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정확히 워딩이 뭐였죠? 정확히 아주 뭐 저주에 가까운 이런 비판 발언도 있었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정체성. 이렇게 이제 경고성 발언을 하니까 친문이요, 반문이요, 뭐. 거꾸로 오히려 내 정체성은 반문인데 손 대표는 뭐냐? 뭡니까? 이렇게 이제 받아치는 모습을 봤을 때 예. 뭐 바른미래당과 이현주 의원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자유한국당 강연에 가서 또 강연하기도 하고 그렇죠. 뭐 이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현주 의원의 탈당설, 자유한국당 입당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준석 최고위원 진짜 상관없습니까? 저는 크게 뭐 상관없다 보고요. 이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김무성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또 언급하면서 영도에 오고 싶으면은 본인과 상의하면 또 도와줄 사람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김무성 대표의 워딩은 제가 잘합니다. 그런 말씀하셨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예. 나한테 상의해라라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상의해라의 방점이 찍혀 영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다니려 그러면 영도 출마설이 지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 그게 영도 자꾸 출마설. 이제 자기 김무성 대표의 의중과 관계없이 자꾸 나오니까 예. 이현주 의원이 상의하면 도와주겠다가 아니라 예. 이현주 의원은 와서 상의해라예요. 상의. 상의하면 언제든 도와주겠습니다가 아니라 와서 나하고 상의해. 그런데 제가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함정을 발표드리면요. 예. 절대 이현주 의원은 김무성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상의 못합니다. 왜요? 지금 이현주 의원이 지금 하는 게 뭐냐면요. 보수의 분파가 여러 개 있습니다. 보면은 어쩌다 예. 보니까 예. 애국 보수, 개혁 보수 뭐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보면은 그렇죠. 김무성 대표에게 그러니까 영도에 이현주 의원이 가고 싶다는 전제하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애국 보수의 뒷배를 안고 김무성 대표를 퇴출시키겠다고 하면서 맹렬히 공격해서 그 지역을 뺏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른바 뭐 태극기 세력이라고 하는 그분들의 지지를 얻어서 그렇죠. 극우 지지를 얻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김무성 대표랑 잘 상의해가지고 김무성 대표에 엎혀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하, 자리를 양보하는 식으로. 어느 경우든지 간에 이거는 나머지 절반의 보수한테는 욕을 먹는 방식입니다. 그거는. 그러네요. 그거 두 가지 방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현주 의원이 이번에 영도에 성급하게 언급이 된 것이 본인 자꾸 피했어요. 그런데 자꾸 이제 언론에서 몰아가서 됐는데 아마 이제는 그러니까 아까 손 대표가 정체성이겠지만은 예. 저는 뭐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은데 보수에 본인이 이제 넘어간다는 표현이 적절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예. 넘어가면은 예.
계속 질문 받습니다. 지금은 다 피하고 계신 게 뭐냐면 이현주 의원님은 예를 들어 애국 보수와 예를 들어 그 개혁 보수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관심 가지면 하면 난민 문제 집회 이런 데 가십니다. 그런 태극기 집회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갔어요. 그 말이 뭐냐면 이 문제를 피해가겠다는 것이거든요. 예. 개혁 보수든 애국 보수든 다들 호감을 갖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발언을 했어요. 하지만 탄핵에 대한 발언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요. 지금까지는 그냥 전체적으로 범보수 진영에 이제 다가서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고, 근데 여기 아예 들어가려면 문 열고 들어가려면요, 문 앞에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너 어느 쪽이냐 물어요. 그때 답을 하는 순간부터는 나머지 절반의 공격 받을 수밖에 없고, 전 이번 영도 김무성 대표가 정치 고수인 건 그겁니다. 가서 거기서 나하고 상의해라가 무슨 의미인지는 아마 이현주 의원님 파악하셨을 겁니다. 근데 뭐 영도 가면 당선된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총선 치러봐야 아는 거고 또 PK의 정치 지형이 내후년 총선 시점에 어떻게 될지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건데 본인도 사실은 뭐 선거를 치러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보장된 자리가 아니라는 건 충분히 알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준석 위원이 얘기했듯이 보수 내부의 그런 여러 가지 갈래들이나 결들이 다른 목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줄에 서야 될지 이런 거 아직 결정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만 정치인이 저렇게 짧은 시간에 저렇게 빠른 속도로 변신을 한 경우가 근래 좀 드물거든요. 드물죠. 근래 좀 드물어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빠른 변신이 긴 정치 생명을 보장할지 그렇지 않을지는 두고 봐야 된다. 지금으로서는 이게 노이즈 마케팅,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을 하니까 지금 보수 아이콘으로 막 보수 여전사 언론도 주목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자유한국당 내에 이런저런 정치인들이 그동안에 이제 톤을 높여오던 정치인들이 뭐 이미지들이 많이 훼손이 됐어요. 그래서 약간은 이제 보수에 참신한 그런 인물로 또 얼마나 좋아요 스토리가 민주당으로 공천을 받아서 원내대변인까지 하다가 거기서 이렇게 건너왔다 이러니까 스토리가 좋고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데 일종의 이제 그 선봉장으로 많이 활용하는 측면이 있는데 근데 앞날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저게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근데 이게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요. 이제 가서 그러면 자 문 열고 들어갔다. 한국당. 이제 문 열고 어떻게 들어갔다. 그럼 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뭐 하느냐에 대해서도요. 굳이 둘로 분류하자면은 이제 그 자유한국당에 제가 봤던 여성 정치는 두 가지 이제 계파가 있습니다. 보면은 여성 정치인의 두 가지 부류 계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과거에 그 조윤선, 이해운, 나경원이 트로이카 시대, 여성 정치인 트로이카 시대 때 보면요, 이분들과 또 반대 대척점에 누가 있냐면요. 뭐 전용, 류여해, 또 그다음에 뭐 이렇게 내려오는 라인이 있거든요. 강연재 뭐 이런 라인. 그런 라인이 있는데. 이게 뭐가 차이가 있냐면요. 새누리당은 과거 제가 있을 때 보면은 굉장히 남성 중심적이고 그리고 좀 카르텔화된 어떤 그런 파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울대, 율사 이런 파벌들이거든요. 그 파벌에 어쨌든 선후배 관계로라도 끼어 들어갈 수 있는 여성들과 그렇게 하지 못한 여성들이 굉장히 다른 진로를 보입니다. 조윤선, 나경원, 이해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류에서 같이 어울려가지고 뭐 이렇게 당직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주류 라인이 있고, 그러니까요. 전혀 그게 서울대 변호사 그런 라인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쪽은 쓰임에 따라 가지고 때때에 따라 쓰임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비주류 라인. 그 비주류인데 굉장히 그러다 보면은 어디다 대고 어필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언이 세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아까 박원석 의원님 말한 것처럼 이게 그 장기적 관점에 봤을 때. 말을 세게 많이 하면 어쩌다 실수하고 이러거든요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롱런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적도 생기고. 근데 여기서 우리 잘 보면요. 이현주 의원님은 뭐 이현주 의원 싫어하시는 분은 막말이라고 그러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막말의 카테고리나 아니면 이런 쪽으로 넘어간 적은 없어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뭐 실수는 간간히 있었겠지만. 막말 막 던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막말을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거다. 지금까지 센 의견 정도인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현주 의원님 같은 약간 묘하게도 교묘는 아니고 묘하게도 아까 말했던 서울대 변호사 스펙을 다 갖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1부류에 들어갈 수도 있는 지금 상황이고 2부류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건 앞으로 이제 이현주 의원님 보수에서 어떤 그 길을 걷느냐 그에 따라 달려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볼 때 예상은 1부류입니까? 2부류 주류입니까? 비주류입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대중적으로 보기엔 2인 것 같은데 이현주 의원님의 행보를 보면은 꾸준히 1로 가시려는 그 지향성이 보여요. 본인은 1부인데 대중은 지금 2부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자체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게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봐야죠 이제. 아유, 오늘 상한가 하한가 어디에도 없는 이현주 의원이 이렇게 오랜 시간 우리를 얘기하게 한 거 보면 성공했네요. 이슈화에 성공했네요, 이현주 의원. 야, 그래요. 자, 아유, 이러다가 오늘 상한가 하한가 다 못할 것 같아요. 우선 이름부터 외치겠습니다. 먼저
하한가부터 오늘 보겠습니다. 하한가. 박원석 전 의원 하한가 누구 올라오셨습니까? 저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로 했는데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로 대표되는 정부 여당의 노조 압박 정책 내지는 반노동 기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뭐 탄력 근로제 확대 이런 문제 지금 언급하시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메시지나 발언들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네. 잠깐 기다리시고요. 자, 이준석 최고위원은 하한가? 존경하는 전원책 변호사님. 전원책 변호사 이름이 뭐 안 나올 수가 없죠. 너무한 거 아니에요? 문자해고 당하신 분을 하한가. 아니요, 이분은 저희한테도 너무했어요. 바른미래당한테도.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부채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잠깐 기다리시고 먼저 우리 민주당 얘기부터 좀 해보죠. 박원석 전 의원의 어떤 부분이 하한가 줄 만한 거예요? 최근 들어서 그 홍영표 원내대표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굉장히 이제 강한 메시지, 강한 발언들을 혹은 강한 이제 압박성 발언들을 하고 계신데 그저께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경제사회노사정위원회에 민주노총이 불참하고 있잖아요. 예, 지난번 최저임금 산입범위 맞습니다.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그 사회적 대화 복구 전망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민주노총은 아예 말이 안 통한다. 그리고 폭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런 발언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제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 이런 이제 대통령의 철학을 담아서 목표를 제시를 했는데 여당의 원내대표가 이분도 이제 노동운동을 오래 하신 분이에요. 예. 그러면 민주노총이 뭐 다 잘한 건 아닙니다. 문제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더 멀어지지 않도록 그걸 견인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말이 안 통한다는 건 이제 선을 긋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얘기는 예. 민주노총은 경제사회노사정위원회에 들어오지 말아라 라는 일종의 선전포고를 하는 얘기여서 저게 과연 정치적으로도 지혜로운 메시지일까 좀 굉장히 의문이 들었고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시작으로 최근에 이제 탄력근로제 예. 기간 확대하는 문제, 또 뭐 광주형 일자리 등등 해서 정부와 노동계 간의 이제 긴장의 수위, 갈등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 물론 뭐 때로는 이견도 있고 긴장도 나타날 수 있고 갈등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부가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는 큰 목표가 있었다면 그렇죠. 그 목표를 위해서 대화를 위한 네. 그리고 그 대화를 견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통보하는 식이에요. 상대에게 대화의 여지를 주지 않는데 대표적으로 탄력 근로제 기간 확대 문제를 예.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면서 예. 11월 20일까지 입장 결정해서 나와라. 안 하면은 우리는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 이게 과연 대화하려는 자세냐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여야정 협의체에서 그 탄력 근로제 기간 확대를 합의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된다면 이거 정의당만 반대했죠. 네, 최저임금 산입범위하고 또 다른 게 예.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자영업자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때문에 이게 사회적으로도 찬반이 팽팽했는데 만약 탄력 근로제 기간 확대를 지금처럼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이상으로 이렇게 확대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오히려 거꾸로 고착화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가 알겠습니다. 있고 노동시간 단축을 이루려면 왜 합니까? 줬다 뺏는 결과를 좀 낳는 거라고 봐요. 탄력 근로제 확대 찬반으로 가면 또 얘기가 커요. 얘기가 큰데 어쨌든 지금 박원석 전 의원이 지적하고 싶으신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의견 나올 수 있고 그렇지만 문을 닫지는 말아야 되는데 지금 테이블에 문을 닫아놓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 태도에 대한 말씀을 그렇죠. 하시는 것 오히려 같아요. 민주노총이나 이 노동계를 구축하는 이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아니 근데 민주노총은 이익 집단이니까 당연히 그런 주장을 계속 할 거로 보이니까 정부 쪽에서는 이제 대화를 하면 뭔가 그래도 줘야 되는데 그 뭐 대화를 하는데 아무것도 안 주면 그 리선권처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와가지고 냉면만 먹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처럼 아예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건 정부 입장에서는. 근데 저는 사실 정부에서 지금 경제 성장에 대한 과실을 이제 공정하게 분배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인데 성장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분배에 대한 부분만 강조되고 있는 것이 정부로서 답답할 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득권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정치적인 프레임이거든요. 보면은 원래는 이제 야당 시절은 1대 99까지 나왔었어요. 그때 보면은 1%를 속된 말로 이제 벗겨가지고 99%에게 입힌다라는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제 집권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계속 확대되는 겁니다. 예전엔 그 정치 구호로서는
대중이 생각한 게 뭐냐면 그래 1%의 나쁜 놈들만 기득권을 몰면은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어라는 생각했는데 집권해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득 수조 성장하다 보니까 최저임금 올리면은 영세 자영업자 아까 말하던 부분 그분들도 기득권으로 이제 포함되는 것이고 지금 노조에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면 양질의 일자리 또는 고임금을 받고 있는 분들도 이제 어쩌면 적폐로 몰리고 기득권을 몰리게 되고 이 상황들이 계속되면서요. 왜냐하면은 대중이 분노가 쌓여가고 있는데 누군가에게 표출시켜야 되는데 이번에 사실 저도 굉장히 놀랐던 게 홍영표 원내대표 본인은 본인에 대한 자기 부정이에요. 본인이 노동계 출신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우리 보면 이제 그 옛날에 가족오락관 게임하는 거 보면요. 이렇게 호박폭탄을 들고 이렇게 넘기면서 옆에 사람한테 계속 넘기면서 자기한테 터지기면 이제 지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독하는. 처음에 지목했던 거는 잘 보세요. 자영업자 안 되는 것도 처음에는 뭐 자영업자들이 잘못하고 있다. 그다음에는 임대료 업주들이 임대업자들이 잘못하고 있다.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본사가 잘못하고 있다. 근데 탁탁탁 지나가면서 뭐 프랜차이즈 본사도 살펴보니까 마진율이 1% 2% 마이너스인 것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돌릴 곳이 없어요, 이제. 제가 근데 이어서 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 소득주도 성장을 이 정부가 이제 경제 정책으로 내세웠고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을 했어요. 근데 이제 최저임금 추진은 소득주도 성장의 아주 부분적인 정책인데 이것 이외에 별로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성장이 안 된다고 하지만은 뭐 저성장이긴 하지만 성장은 꾸준히 합니다. 근데 이제 근로자들,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 그러니까 실질 임금 상승률을 보면 지난 5년간 거의 정체 수준이에요.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의 요체는 최저임금 인상만이 아니라 실제 노동이 좀 대등한 교섭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당이 저렇게 노조를 압박하면 저건 아니죠. 요 소득주도 성장이냐, 뭐 아니냐, 요 얘기로 가면은 진짜 날이세요. 일단은 의견 듣는 것으로 한가 그렇게 생각을 하셨고 박 의원은 자 전원책 변호사를 이준석 최고위원은 꼽아 오셨는데 이게 아까 전에 제가 김병준 비대위원장 인터뷰 듣고 문자 주신 거 소개하면서 두 분이 어떤 생각하시는 거 가지고 계시는가 궁금했었거든요. 아마 그 연장선상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우선 전원책 변호사를 뽑았지만 우선 그 김병준 비대위원장에 대해 가지고 또는 자유한국당 전반에 대해 가지고 여기 청취자분들을 한 달 정도 타임머신을 태워가지고 뒤로 보내드리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원내대표 선거가 12월 이제 15일, 19일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원내대표 당선된 사람이 그 사람 중심으로 모든 권력이 쏠리고요. 김병준 위원장은 그 전에 사퇴할 겁니다. 사퇴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아니 아까 전에 그랬어요. 사퇴 절대 안 한다. 아니요. 왜냐면 조기 전대 2월에 반드시 한다. 명을 안 받고요. 원내대표가 누가 선출됐는지 간에 원내대표가 그 대표 권한 대행하는 형식으로 가자라고 당내에서 광범위하게 이제 들고 일어날 겁니다. 왜 그렇게 보세요? 왜 사퇴할 수밖에 없다고 보세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왜냐하면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시기가 곧 다가오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지금까지는 뭐 지금 당장 김병준 위원장을 내치면은 자유한국당 답이 없잖아요. 그런데 원내대표가 생기는 순간 1년짜리 새로운 이제 제2 권력이 생기게 되면서 그 사람이 대행하는 것은 자연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미 시한부 선고 받아들였고 이제 할 거 없다. 동력을 잃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정두원식으로 종쳤다. 종쳤다. 그렇게 할 수 정두원식으로 월간 정두원식으로 종쳤다. 뭐 시간 문제일 뿐인데요. 이미 조기 전대론이 나오고 있고 또 친박계에서는 최근에 이제 결집을 하면서 공공연히 김병준 비대위 이제 접어라. 아니 근데 아까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뭐라 그랬냐면 그분들은 처음부터 내가 7월 달 출범할 때부터 그랬던 분들이다. 더 중요한 거는 홍준표 대표 잘리기 전날에 내가 왜 나가냐 그랬어요. 더 중요한 거는 당내에서 김병준 비대위에 힘을 실어주는 그 어떤 세력도 없다는 겁니다. 없어요. 실은 이제 전원책 변호사가 문자 해고를 당했지만은 전원책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이미지에 훼손을 입을 수는 있지만은 정치적으로 전원책 변호사는 정치를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로 인해서 아무런 손실이 없어요. 잃을 게 없어요. 손실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가장 많이 본 분이고.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정치인은 사실 아닌데. 그런데 이제 그분은 정치인을 지향하고 있죠.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그러니까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이제 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원내대표가 들었으면 새 원내대표가 들었으면은 사퇴를 할지 안 할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저 체제가 그렇게 오래 가거나 내지는 의미 있는 결실을 거두기는 이미 어려워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이미 어려워졌다.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여기서 이제 파생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까 그럼 이현주 의원님이 한 그 한국당 행사 누가 주최했느냐? 김병준 비대위원장 산하에 있는 비대위원이 한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끈을 잡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했던 것처럼 엄청나게 파생된 게 많아서
그래서 예, 앞으로 예. 보수 대통합인 이런 말은 제 생각에 저 전당대회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언급 못할 겁니다. 아무도 언급 못할 것이. 자, 그러면 이 전원치 변호사가 오늘 기자회견한대요. 무슨 얘기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그런데 이제 그 처음에 나왔던 뭐 2명의 위원을 꽂아 넣으려고 했다 이런 얘기 같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조강특위에다가 자기 사람 2명을 꽂아 넣으려고 한 것부터가 우리 갈등의 시작이었다. 이게 지금 전원책 변호사 모든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그 정도밖에 안 되나라고 이제 하고 있는 게 폭로가 그 정도야? 그건 폭로 대상도 아닌 게 원래 비대위원장이 조강특위 위원에 대한 선임 권한 또는 추천 권한을 갖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전원책 변호사 입장에서는 본인이 야 내가 대장인데 왜 그러냐라는 그런 약간 오히려 어깨에 뽕이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받아들인 거지. 저는 전혀 문제될 상황이 아니에요. 그거는 추천하는 거는. 전원책 변호사가 어디선가 인터뷰에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 비대위가 나를 하청업체 사장 취급했다. 근데 하청업체 사장이 맞죠. 맞아요. 근데 눈치 없이 본인이 일감을 정하려고 그런 거예요. 일감은 원청이 주는 본인만 대로. 몰랐던 거예요. 예, 하청업체라는 일감은 걸. 원청에서 주는 대로 하는 건데 예. 일감까지 내가 정하겠다. 이러다 잘린 겁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뭐 새로운 폭로가 있다기보다도 김병준 비대위나 자유한국당에 대한 독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독설이 되지 않을까. 오늘 잠깐 상한가 뭐 골라오셨어요? 상한가. 일단 그 상한가 듣고 더 얘기를 하든지 여기서 끊든지 하한가 저는 이게 사실 홍준표 대표를 하한가로 뽑지 못해가지고 제가 원희룡 지사를 상한가로 뽑았습니다. 원희룡 지사 귤 얘기 나왔을 때 그 원희룡 그거 관련해서 아니 별 대단한 얘기도 아니에요. 뭐 귤 뭐 여기에 대해서도 뭐 좋아하는 거 그리고 헬기장 만드는 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셨고 했는데 그냥 거기서 홍준표 대표가 이분은 제가 봐서 홍준표 대표는 무슨 인생을 진짜 무슨 AR 안경이나 VR 안경 이런 거 끼고 사시는 것 같아요. 이게 그게 무슨 말씀? 귤을 봤는데 안에 돈이 보이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보면은 생각. 귤 상자를 보는데 그 밑에 깔린 돈이 보였나? 그러니까 이 막 그냥 핸드폰 들어 보이는데 거기에 뭐 포켓몬이 겹쳐 보이고 이런 것처럼 이게 그냥 AR 안경 끼고 사는 것 같아요. 약간 보니까. 그 생각을 어떻게 그런 생각을 귤 보내는데 그분은 하셨을까? 이분이 정치적 상상력이 풍부한 분인 건 알겠는데 사실 이게 원래 이런 류의 말씀 많이 하신 분이 한 헛방이 되게 많거든요. 저는 지난번에 김건모 말고 핑계로 송구한 사람 없다. 이건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번엔 갑자기 무슨 AR, VR 끼고 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니까. 잠깐만요. 근데 박원석 의원은 헛방이라고 보지 않으세요? 이제 저분이 나름 이제 정치적 수가 수계산이 능한 분인데 저 말이 어떻게 유통되고 소비될지에 대해서 계산이 끝났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소비되는데요? 일종의 가짜 뉴스의 소재를 던져준 거죠. 던졌죠. 저 얘기가 부풀려져서. 문재인 정부도 귤 상자에 뭐 넣어가지고 비밀리에 북한에 선물 보따리 줬다, 송금했다. 지금 가짜 뉴스로 막 퍼져가고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이제 보수층이 자기가 한마디 던지면은 어떻게 유통시키고 어떻게 소비할지 아는 상태에서 저는 던진 거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이제 공당의 대표까지 지냈고 대선 나가서 은메달 따신 분이 정치적으로 너무 무책임하다. 이런 억측을 던지시는 거는 그래서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저게 본인한테 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홍준표 대표가 친박이 이제 자기 대표할 때 막 이런저런 얘기 이상한 얘기 하면은 연탄가스까지 스물스물 올라온다 이랬는데 맞아요. 저는 지금 홍준표 대표가 계속 장외에서 이렇게 하나씩 던지는 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뭐 비대위나 아니면 주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홍준표 대표 연탄가스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예전에 유효의 그 전 최고위원한테 연탄가스 얘기했던 그걸 지금 홍준표 대표가 하고 전 대표가 하고 그러니까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진짜. 연탄가스 그만 피우셔라. 네,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진짜. 자, 하한가. 원희룡 지사가 아니라 홍준표 전 대표였군요. 상한가 이슈 메이킹으로. 그러면은 박원석 저는 좀 역설적인 의미인데 다시 결집하는 친박 상한가로 꼽았습니다. 주목된다는 의미의 상한가.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전원책 변호사 해고되고 김병준 비대위 흔들리니까 자유한국당이 어떤 상태로 돌아갔냐면은 비대위 들어서기 이전에 새누리당 상태로 딱 돌아갔어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친박과 비박이 앞으로 이제 뭐 원내대표, 당대표 선거 일정 앞두고서 서로 결집을 하고 있고 그중에 유독 친박의 목소리들이 요즘에 크게 나옵니다. 갑자기 커졌어요. 네, 그 누굽니까 홍문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무성 대표를 향해서 전 대표를 향해서 등치 카페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우파 재건 회의 뭐 이런 포럼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공공연히 이제 친박의 결집을 얘기하고 황교안 총리의 역할을 얘기하고 뭐 당권 주자도 지금 여러분이 나서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김병준 비대위가 역설적이지만 친박을 살려줬다. 저는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오히려 살려준 거다. 아니죠. 저는 전원책 변호사가 살려줬다. 뭐 둘 다죠. 성급하게 보수 대통합 이런 거 논의하고 태극기 이야기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완전히 온 판을 뒤집어 놔가지고 지금 뭐 사실 잃어버린 3개월 됐습니다. 거의 지금 김병준 비대위 하면서 지금. 전원책 변호사가 간 게 그러면 이게 전원책 변호사 입장에서는
뭐 잘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잘리고 나오는 본인은 게? 망했죠. 지금 이게 이 스타일 구겼죠.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평론하는 사람이 정치에 들어가면요, 예, 좀 평론을 쉽게 하잖아요. 이렇게 될 줄 아셨어요? 이준석 최고위원은? 우리가 언제 그 얘기 한번 나누지 않았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눴던가요? 프로그램에서 저분이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박차고 나오든가 아니면은 저 내부가 전원책 변호사를 부담스러워서 예. 더 이상 받지 못할 거다. 아니,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거예요. 예정된 사실은 단두대로 다 보내겠다는 말을 하면요. 그게 예. 쉬운 것 같지만 단두대로 다 보내잖아요. 그럼 나중에 로베스피에르 같이 자기도 단두대 죽어요. 근데 그 숙명인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지금 이제 잘리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단두대 셀프 단두대에 오르게 된 것 같아요. 첫 그러니까 올 타자가 본인이 단두대를 됐어요. 외치셨는데 예. 아무도 단두대를 못 보내고 본인만 지금 단두대에 간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전원책 변호사 그렇게 됐고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동시에 힘을 다 잃어버린 상황이다라는 말씀. 저는 그래서 아마 한 달 뒤에 원내대표 선거에서 예. 사상 초유의 친박과 비박 간의 표 대결이 펼쳐질 것입니다. 요즘에 바른정당이 약간 표정 관리하고 있잖아요. 네. 최근에 지지율도 좀 오르고 있다 그러고 맞아요. 이준석 최고위원이 전에도 속내를 얘기했지만은 저기 이제 인적 쇄신이 망해야 바른정당의 반사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요즘 표정 관리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집이 불이 났기 때문에 지금 남의 집 불난 거 보고 좋아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자, 두 분과 함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뉴스타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